8월 5일 한겨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항상 걱정입니다. 예, 든든하게 브리핑을 받쳐주고 계시잖아요. 이승준 정치데스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뭐 진행자님의 건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우신데. 네. 예. 네. 좋네요. 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다뤄야 할 주제가 많아서 곧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1위 후보, 2위 후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승부. 주말을 지나서 0.99%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대표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의원들 당원들 둘로 갈라져서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요 정말 뜨겁습니다. 저희 채팅창도 그렇고요. 근데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기한 김민석 후보에게 근거 못 밝힐 거면 사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당 윤리심판원 제소방침 밝힌 바 있고요. 캠프에서는 특정 종교 인물과 관련돼서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과 유튜브를 법적 조치 이미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 부울경 순회경선이죠. 김민석 후보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정부와 당에서 중책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최민희 후보가 이것과 관련돼서 대통령 됐나봐 김경수를 내각에 들여보낸다고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윤리심판원도 언급을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가다 우리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 할 정도고 일부에서는 심리적 분단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박지원 어르신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예. 이게 너무 여론조사가 딱 붙어버리고 지금 부울경까지 순회경선을 오픈했는데 비슷하니까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딱 붙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전망하셨죠 원래. 처음에 제가 충청은 김민석 후보가 미세하게라도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부울경은 정청래 후보가 많이 이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부울경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붙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거티브가 격화된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거나 저는 뭐 경찰에 고소한 거는 다 소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당의 지금 캠프와 관계없는 당의 그 전준위에서 각 캠프를 접촉해서 정무적으로 그런 제안들을 넣어놔야 됩니다. 지금 전준위 말씀하셨으니까 전준위가 이번 당 전당대회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까지 정무적 판단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능력이 그냥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준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민주당의 오랜 악습 비슷한 게 여당 되면 갑자기 실력이 없어져요. 아유 어떻게 하나요? 그게 이제 순환보직을 안 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정치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실무자들이 정부에 갔다 오고 정부에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당직을 맡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상하게 정부에 한번 갔다 온 정치인들은 또 당직을 잘 안 맡아요. 그리고 실무자들은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고창급들은 정부나 청와대 가면은 또 바로 사표를 해요. 그래서 당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한번 하고 나면은 갑자기 실력이 팍 줄어들어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이제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도 김경수 지사가 정부나 당 내각에서 중책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서도 하면 안 되나요? 채팅창에서도 들여보낸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진행을 잘 해라 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아니 들여보낼게요 제가.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별별 트집을 다 잡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 말하는 방식과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비판으로 삼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전당대회를 출입이 15년이니까 벌써 최소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뭐 그 어간인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잡음이 나오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최민희 후보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베 문화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은 일베가 아니고 조롱이나 폐매는 이 일베와는 좀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일베 문화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계속 비판을 가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연설 도중에 상대 후보를 향해서 이제 박쥐라는 표현을 이제 사석에서 썼다가 이제 문제가 된 적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지은 전 대변인이 정청래 후보한테 이제 불콕 뭐 이렇게 했다가 논란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또 이지은 대변인이 뭐 고소고발하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이야기 있으면서 잡음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과열된 적이 좀 있었나 뭐 싶습니다. 개별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일베 현상이라고 그 누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제가 보는 유튜브 현상이에요. 네. 이 정치가 유튜버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유튜버의 쇼츠 또는 유튜버에서 타인을 비판하기 위한 좋은 거리가 되면 그걸 영상으로 따서 퍼뜨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반대편을 공격하는 댓글을 달고 예. 이걸로써 이 정치가 지금 소비되고 있는 문화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보고요. 즉 중요한 것은 유튜브를 특히 이제 네이버 유튜버들의 이제 공공화라는 예.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유튜브에 종속되지 않고 유튜브를 활용하고 자정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치 데스크로 사실 전당대회의 취재를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 일베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유튜브 영향도 아주 크고요. 예. 일단 뭐 적을 계속 민주당은 사실 그동안 적을 만들어내서 그거와 싸우는 야당일 때 이제 어쨌든 제 역할을 해왔고 예. 그 단합이 됐었어요. 근데 항상 여당 때 상대 당 안에 상대 적 예. 반대편에 대해서 약간의 멸칭과 하는 게 이게 어느 순간 약간 좀 기분값이 됐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결국 내분과 분열로 가는 길에 항상 단초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이게 그 접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증폭된 것 같고 예. 이게 결국 여당일 때 아까 뭐 무능해진다는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일 때 민주당이 어떤 것들을 창출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해야 될 거에 대한 약간의 혼란? 못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어지면 이번 전당대회도 보면 어쨌든 이 각 후보들은 이 지지층한테 표를 호소해야 돼서 이거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끌어내는 거에서 양 후보들이 결국 내세울 게 이재명 정부 성공이랑 개혁 이 큰 구호 말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 개혁과 이재명 정부 성공인데 이게 약간 좀 공허해요. 그거만 이제 실제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반에 벌어서 적통 논쟁도 계속 과거를 소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창출할 능력이 지금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고민도 부족했고 그런 능력도 없고 이건 양쪽 김 후보나 뭐 정청래 후보 쪽이나 다 마찬가지에 지금 그걸 노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더 지금 표를 호소할 게 없다 보니까 계속은 과거 싸움 아니면 이런 서로에 대한 공격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긴 합니다. 네. 예. 곽지영 평론가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자 좋다. 이럴 거면 노선 논쟁으로 좀 건전하게 본격적으로 붙어보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거는 이게 주요 소비 시장이 유튜버들인데 유튜버가 그걸 소비할 만큼 실력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는 예를 들자면 파묘를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정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노선 투쟁을 하려면은 실용과 개혁으로 가지고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개혁 대상 의미 있는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국제 정치 할 때 미중 관계가 미국과 중국은 우방 국가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전쟁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서로 국교를 맺으면 우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방 국가에다가 교역량도 상호 1등이에요. 그런데 상대를 가상의 적으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 뭐냐면은 국가라는 것은 안보가 있고 안보에는 또 경제도 역시 또 연관되어 있잖아요. 예. 경제 안보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가상의 적을 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경쟁 관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외부에 의미 있는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그걸 못 만들고 있는 거야. 그걸 못 만드니까 자꾸 내부 싸움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국 시대가 끝나고 사무라이들이 놀고 있잖아요. 외부로 시선을 돌려야 돼. 예. 이 사람들은 총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어서 쟁기질을 하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럼 외부에 적을 만들어야 돼. 그건 뭐냐? 예를 들면 언론 개혁도 있고요. 지금 또 예를 들면 국민의힘 해산 논쟁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있고 수많은 외부의 주제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도부들이. 근데 그런지 못한 환경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실제로 지금 메시지를 또한 동선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어제 오늘까지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어제 전당대회 핵심 지역이 호남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모두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기호순입니다. 이 세 후보가 모두 호남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8일에서 9일 전대에 순회 경선이 예고돼 있지만 여기는 제주, 인천, 강원대구, 경북이거든요. 그 다음 주 15, 16일이 호남이 걸쳐져 있는데 미리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쨌거나 인구 비율로 보면 당원 비율로 보면 인구 비율이 아니라 당원 비율로 보면 호남권이 약 50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 서울이 58만 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전당대회에서 늘 있었던 이제 흐름이기도 하죠. 뭐 네, 그렇게 봐야겠죠. 예. 현실이죠. 예. 당원의 3분의 1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략적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호남이에요. 예. 특히 그 충청권이나 이쪽은 강원 뭐 이런 데는 쏠림 현상이 잘 안 일어나요. 네. 근데 여기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호남 민심이 수도권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에 호남 원적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또 친인척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호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남에 내려가서 메시지도 분명하게 갈립니다. 김민석 후보 메시지를 보면 일단 친명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이끈다는 메시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일단 임기 안에 반도체 공장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노무현 이야기, 이 노무현이라는 키워드를 꺼냅니다. 노무현의 눈물을 닦아줬던 광주의 자부심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통 지지층 이야기하고요. 지금 방금 속보로 들어온 이야기인데 불과 한 두어 시간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이 문제가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이 신천지 이슈를 본격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 이슈의 이 이미지, 이 메시지 이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약간 반복이 되더라도 좀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승준 데스크가 먼저 좀 말씀 주실까요? 네. 예. 뭐 결국 호남이 가장 지금 당원들도 많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다 보고 투표가 11일부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 전당대 경선 순회 경선 구조상 이번 주에 그렇죠.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투표한 다음에 연설을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룰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 호남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거고. 결국 호남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실까가 이제 관심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호남은 항상 어쨌든 좀 대의를 중점을 뒀다고 그 평가되었죠. 어쨌든 그 민주정부가 성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민주정부가 집권하기 전에는 누가 야당과 가장 잘 싸울 것이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결국 이재명 정부 1년 지나고 2년차 됐을 때 누가 가장 여당 대표 적임자일 거냐 이런 부분들을 따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 따지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메가 프로젝트가 전남 광주에 집중됐다는 거와 전북이 약간 조금 적지 않냐라고 약간 이 지역에서 약간 생기는 여론의 차이. 그 다음에 또 정 후보가 대표 시절에 어쨌든 공천을 주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공천받았던 분들이 뭐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지역 밑바닥에서 어떻게 여론을 주도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변수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전망은 되고요. 결국 이번 주에서 선거운동 한 것들로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뭐 누가 유리할지 아닐지 그 여론조사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거 좀 말씀을 듣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전당대회 예. 시작하기 전에 예. 한겨레 TV에서도 이야기했던 표 그려가지고 친노가 맞습니다. 제일 예. 많이 차지할 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게 친노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드린 이유는 예. 3명의 후보가 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인연과 갈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후보 다요. 예, 그리고 예. 그 우리 민주당 당원들 중에 가장 이른바 이 골수, 그다음에 깊이 있게 예. 민주당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노사모 멤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쟁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 또 국민들도 대다수 그렇죠, 그죠? 갖고 있는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뭐 세 분 다 노무현 정신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격하시는 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결국은 현재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당장 자랑할 게 크게 없으니까 옛날 족보에 내가 몇 대 몇 손인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그 표가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있어서 지금 현재 구도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메시지와 동선 또 하나 이제 구도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현재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가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그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36.3%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33.3%, 송영길 후보가 10%였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경쟁 각축 중이고요. 추세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정청래 후보의 흐름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프만 봤을 땐 그렇고요. 다만 지난주 초까지는 그렇고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는 그 상승 추세가 약간 횡보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역별 중요한 건 지역별로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서울에서 43.6%로 앞서가고 있고요. 남은 지역 김민석 후보는 인천, 경기 36.6%, 광주, 전라 42.2%, 강원, 제주 39.3%로 지역 전반에 걸쳐서 좀 앞서가고 있는 듯한 그런 추세들이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선호투표가 결과를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호투표는 지금 송영길 후보가 평균 10% 정도 득표를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나오고. 여론조사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서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다 예측하시는 대로 갈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선호투표로 결정되면 그러니까 과반을 얻지 못하고 선호투표로 결정된다든지 선호투표로 결정되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앞선 상태에서 선호투표로 결정되면 이것이 리더십이 설 것인가에 대한 뭐 문제제기도 좀 일부 있습니다. 않죠. 그건 뭐 선호투표라는 제도를 설계한 자체가 네. 2위표를 올려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뭐 농담 비슷하게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꼭 당대표가 안 되었으면 하는 후보도 한 번씩 재미로 적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극도의 비토와 혐오로 지금 이 당내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당대표나 특히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격한 대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뜬금없이 검색 엔진에 도편 추방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말씀 나눴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게 도편 추방제 역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비토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부권 이런 형태로 지금 계승되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에서는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구도는 우리 정치데스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 요 지금의 추세를 뭐 살짝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긴 하고요. 뭐 기존 이제 순회 경선에서 약간 드러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전당대회가 뭐 과거 논쟁, 적토 논쟁을 하지만 큰 줄기는 있어요.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사람이냐, 아니면은 개혁을 더 해야 되냐. 예. 요걸로 사실 갈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뭐지 불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뭐 김민석 후보 선방했지만 어느 정도 표가 나온 거는 예. 거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들, 그리고 개혁을 더 잘할 것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에 좀 투표 기준이 돼서 정 후보 표가 잘 나온 걸로 저는 보이는데 예. 그럼 앞으로 이제 호남과 수도권이 제일 변수일 것 같아요. 아마도 제 그냥 추측이지만 전망이지만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은 이 개혁 정청래 후보가 얘기한 개혁에 좀 반응하는 권리당원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저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이게 뭐 실물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네. 이 지금 여론조사도 민주당 권리당원 대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알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 그 경선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선거에서 인천에 주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이 어쨌든 수도권을 약간 보여주지 않을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호남에서 아까 얘기한 것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 김민석 후보는 그런 뭐 개혁을 얘기하는 이제 수도권 권리당원 표심을 어떻게 파고들 건지, 그리고 정 후보나 송영길 후보도 어떻게 할지 여기서 이제 조금 앞으로 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 일부 분석에서는 이미 뭐 김민석 후보가 압도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만 수치만 보면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강점을 보이는 층이 이제 그 누이재명이라고 해야죠. 새로 유입된 당원, 권리당원층, 그리고 무당층 여론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벌써 30% 포함이 되니까 그걸 고려해 보자면요. 그런데 또 이 층은 상대적으로 투표라든가 아니면 여론조사에 응하는 비율이 낮고, 지금 정청래 후보가 연일 강조하는 전통적 지지층은 투표에 대한 결합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지금 오히려 아까 이승준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뭐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이냐에 대한 물음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의 로얄티가 약하다. 예.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지금 두 개의 민주당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즉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사람, 보수 정당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사람이 당내 선거에서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정청래 후보가 유리합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이데올로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정청래 후보가 이야기하는 진보 개혁 성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이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는 이재명 당이라는 것이 또 깔려 있어요. 그게 이제 호남에서 좀 결정적이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예. 이데올로기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그 대통령의 이 정치적 생존의 문제와 연결돼 있구나, 전당대회가. 예.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김민석 그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지금 어떤 분들이 그 친명과 친석의 대결, 그건 맞지 않아요. 친석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예. 그냥 친명이에요. 예.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